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술과 소설, 스포츠를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공감 덕분입니다. 또한 공감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런 짓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는 말로 자녀들에게 나쁜 행동의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자선단체와 모든 정치운동, 모든 사회적 대의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공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공감은 자칫하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공감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공감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개선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 지역 이기주의나 인종차별주의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저자는 공감에 반대한다는 말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만약 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공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공감만이 선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어린아이가 얕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어려움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 아이를 구했다고 한다면 선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에 빠진 아이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는지 떠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공감에 자극받지 않고도 갖가지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제이슨 볼드윈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범죄 혐의를 씌운 사람들을 용서했는데요. 누군가 제이슨에게 대체 어디에서 그런 용서가 나왔느냐고 묻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친절과 도덕의 원천이 언제나 공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존재고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은 실로 다양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어쨌든 공감은 사람들을 자극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게 하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10대를 보면 처음에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픈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감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즉 그 사람의 기분과 고통을 나도 느끼게 된다면 집단 따돌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포트라이트는 빛을 비추는 면적이 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돕는 행동이 미래에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감은 특정 개개인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통계상의 결과에는 유난히 둔감합니다. 레베카 스미스라는 8살짜리 소녀가 결함이 있는 백신을 접종한 탓에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통스러워하는 레베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레베카와 그녀의 가족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공급을 중단하면 10여 명의 아이들이 무작위로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공감 능력은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면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자제력과 사고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공감을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목표가 있다면 공감은 귀중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공감을 도덕 판단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옳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공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일까요? 실제로 공감은 정말로 딸깍하고 뇌에 불을 켭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많은 돈과 수년에 걸쳐 공감을 연구한 끝에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타인의 경험에 공감할 때 관여하는 뇌 조직과 여러분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조직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영화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에 나도 모르게 그 부위가 움츠러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타인의 고통을 지켜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여러분 자신이 고통이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기대, 동기, 판단에 따라 공감을 수정합니다. 공감에 입각한 경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우리를 속였던 사람보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더 잘합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더 잘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공감이라는 감정은 온갖 생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벼락출세한 인물을 보고 그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의 출세를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한 연구진이 남자 축구 팬들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의 손등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험자가
본인과 똑같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연구진은 피험자에게 저 남자도 당신과 같은 팀을 응원하는 팬이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의 통증과 타인의 통증이 겹쳐지면서 공감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피험자에게 저 남자는 상대팀을 응원하는 팬이라고 말했을 때는 신경세포가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감 반응을 포함하여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는 반응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호, 판단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감이 우리를 무조건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감이 우리를 친절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공감이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를 타인에게 확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처럼 경험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 여러분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공감의 동기가 결국 이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대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불쌍한 아이들의 사진과 당신은 하루 5센트로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이 페이지를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페이지를 넘길 것입니다. 저자는 본인이 책에서 거론한 모든 편견이 공감의 작용에 반영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가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과거에 여러분에게 친절했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의 주변입니다. 신경과학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공감 편향이 일상적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향들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공감이 동기가 된 친절은 종종 나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감에서 비롯된 친절은 세상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를 생각해보면 그런 원조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내고 아픈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의 행동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먼저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지역에서 이런 발전을 추진할 유인이 감소합니다. 또한 식량 원조는 현지 농부들과 시장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량 학살에 연루된 이들이 포함된 전투원들에게 식량 원조와 의료 지원이 이뤄지면 결국 원조 덕분에 목숨을 구하는 사람보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식량 원조나 의료 지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많은 자선단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친절은 대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기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부를 하되 결과를 내다보면서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연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자들이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 수천 명에게 자신의 연인이 갖추었으면 하는 자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항목에는 젊음, 순결, 권력, 재산, 외모 등의 특성들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외모나 젊음이 높았고 여성은 지위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녀 모두 한 가지 요소에 매우 동의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정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정함은 곧 공감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공감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된다면 경직된 친화성이라는 과다 각성 상태가 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경직된 친화성 지수가 높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심장 질환을 앓을 때 과잉보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지만 정작 자신은 그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친화성과 비슷한 개념 중 하나는 소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진은 불교 승려이자 신경과학자인 리카를 fMRI 장치 안에 들어가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리카가 명상하는 동안 공감적 고통에 관여하는 내용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진은 리카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요청했고 그 상태에서 f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절한 공감 회로가 활성화되었고 실험이 끝난 후 리카는 공감을 통해 감정의 공유가 이뤄지자 금세 참기 힘들어졌다. 감정적으로 지치는 기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직된 친화성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때 본인에게도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공감이 폭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애덤 스미스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압당하거나 해를 입는 모습을 목격할 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품는 원한에 동료 의식을 갖도록 촉발할 뿐이다. 우리는 피해자인 그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가 자기 방어를 하거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하려고 하면 기꺼이 그리고 열렬히 도우려 한다. 심리학자 안네 크비폰과 미카엘 플랭이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관해 그 피해자에게 얼마만큼 애착을 느꼈는지 묻고 이어서 피해자를 학대한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피해자에게 애착이 강할수록 피험자들은 가해자에게 더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공격하도록 피험자들을 자극한 것은 공감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피해자와의 친근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실험실에 있는 다른 방에서 두 학생이 $20의 상금을 놓고 수학 문제 풀기 시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피험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피험자들은 두 학생 중 하나가 썼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피험자에게 지금 이 실험은 통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했고 두 학생에게 투여할 핫소스 양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의 속임수는 학생이 쓴 글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일부 피험자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글을 읽었고 나머지 피험자들은 공감을 유도하지 않는 글을 읽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글을 썼다는 학생에게는 핫소스를 적게 투여했으며 그 학생의 경쟁 상대에게는 더 많은 핫소스를 투여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연민, 조력, 공감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에 더 예민한 유전자를 가진 피험자들에게서 공감과 공격의 연관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는 공감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도덕의 영역에서이며 도덕의 영역에서도 공감이 종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고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공감을 우려하는 이유는 공감의 결과가 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의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